예, 하시면 됩니다. 예, 예,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파일을 잘못 보내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은 보기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로 학문적인 어, 용어로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초기 사회주의자 르이 블랑이 쓴 노동의 조직이라는 논문에서 소수의 인원이 배타적으로 자본을 독점하는 상태를 자본주의라고 부른 것이 처음 사용된 예라고 합니다. 그 후 독일의 사회학자인 셰플레에 져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다시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시작되었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모두의 자본주의는 하나의 역사적 사회 체제이다, 이렇게 진술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꽤 오래전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그런 그 용어들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논쟁들도 있었으리라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독일 역사학파 경제학의 대가 존 바르트의 근대 자본주의가 출간되면서 본격적으로 이 자본주의라는 단어가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개념, 즉 자본주의가 어떠한 사회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는데, 오펜하이머는 자본주의란 자본 및 그 이익에 의하여 주로 지배되고 있는 사회 조직,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 자본과 그 자본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 어, 굉장히 열려 있고, 또 그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사회에 있는 그 경제 시스템을 자본주의라고 한다고 존 바르트가 그렇게 이야기하였고, 존 바르트는 영리 추구와 경제적 합리주의 및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지배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렌타노는 자본주의 특징으로 자본가를 움직이는 이기심을, 벨로우와 홉슨 등은 경영 규모가 크다는 것을, 시드니 웨버,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게 그냥 작은 어떤 상업주의가 아니라 그것이 확장된 개념에 있어서 와야 한다라는 뜻이겠고요. 시드니 웨버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배를 들고 있고, 홀레는 개인주의적 경제질서, 영리주의적 생산 방법, 기업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이처럼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정치적으로 가면 또 다른 의미가 또 여기에 첨부되고 첨삭이 되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요소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든 경제적 구성체로서의 자본주의를 결정짓는 것은 역시 경제 요소 중에 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더라도 대체로 생산과 관계되는 용어를 빠뜨리지 않고 있으며, 생산 및 생산적 기반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생산 양식으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다른 상품 생산 사회와 구별되는 것은 상품 생산의 내부를 관통하는 자본과 임금 노동이라는 특수한 사회관계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생산의 한편에는 토지, 기계, 도구, 원료 및 화폐를 자본으로서 집적하고 있는 자본가가 있고,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생산수단의 소유로부터 배제되어 있어서 자신의 노동력을 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살아가야만 하는 임금 노동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수단을 쉽게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자본가와 노동자를 나누는 딱 분기점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자본주의적 생산은 바로 이 양자가 결합하여 시장을 위한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다른 경제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노동력 자체가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에 있다. 자,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가치 노동과 노동 사용 가치와 가치라고 나누거든요. 노동을 할 때.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노동에다가 방점을 찍기 때문에 한 제품을 생산할 때 이것이 사용 가치냐,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라는 것은 이 상품의 본연의 쓰임새, 이게 사용 가치라고, 본연의 사용 가치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어 하는 걸 가치. 거기에서 마르크스는 더 나아가서 이 가치가 뭘로 변신을 한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물신숭배로 이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력 자체가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점, 이 점을 가지고 이제 정통 경제학과 마르크스가 좀 다르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그 이전의 사회들은 생산수단, 특히 토지의 독특한 소유 형태 위에서 각기 상이한 사회구조를 형성하였다. 봉건 영주 제도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각 사회 구성체들 간의 독특한 구조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이전의 사회들과 구분되는 결정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부의 형태이자 주요한 생산 수단이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의 단위가 상품이며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 역시 토지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 임노동 관계를 바탕으로 상품 생산을 통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 자본이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유일한 힘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특징은 원칙적으로 기계와 원료 등의 생산 수단을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소수의 자본가와 생산 수단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채 이들에게 고용되는 노동자 계급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생산관계 위에서 영리주의적 생산이나 이윤 추구, 개인주의적 경제질서, 기업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지금까지 자본주의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안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사회체제 가운데는 국가 조직이 안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경제학에서 볼 때는 특히 자유주의 경제학에서 볼 때는 국가의 기능이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장의 기능에 자연적으로 맡겨지면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간섭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이윤 추구하고 개인주의적 경제 질서를 옹호하고 기업 등이 그렇게 해서 커지고 성장 발전되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즉 화폐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는 이를 투하하여 투자 또는 투하하여 원료와 기계 등의 생산 설비를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생산한 생산물, 상품으로부터 투하된 자금을 회수하고 이윤을 획득한다. 이 이윤은 다시 생산에 쓰이겠죠. 그래서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걸
자본의 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수된 자금과 이윤의 일부는 계속적으로 생산 과정에 투하되어 이윤 추구를 위한 영리주의적 생산이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째, 상품 생산이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상품 생산이란 일정한 사회적 분업의 조건 하에서 개별 생산자들이 노동 생산물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맺는 사회적 관계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생산자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한다. 따라서 상품 생산은 사회적 분업의 진정과 생산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경제 질서가 옹호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때문에 상품 생산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난 것만은 아니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도 상품 생산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들에서의 생산은 대체로 소생산자에 의한 단순 소상품 생산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무슨 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좀 남은 것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소규모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적은 상품의 생산 형태로 나타났다 이겁니다. 이 경우 상품은 대부분 토지 소유 농민의 간의 부업이나 수공업자에 의해서 단순 소상품 생산의 형태로 생산되었는데 이러한 생산 형태에서는 아직 경영을 지배하는 자, 자본가와 생산자, 노동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게 마르크스는 나중에 뭡니까? 공장형 노동, 또 대규모 간해공업, 이렇게 간해공업으로 발달해서 그 다음에 공장 노동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는 아직 자본주의 전 단계다라는 거죠. 특히 이러한 형태는 서유럽의 봉건제가 해체되던 과도기에 독립소생자 산자의 존재를 기반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당시의 전체 생산에 비하면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이때는 무슨 주의라고 말하기도 못한 시스템이죠. 이에 비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 생산이 일반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족을 위한 생산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어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가 분리된 생산 관계 위에서 상품이 생산된다. 그러니까 상품 생산이 일반화되었다라는 것은 자, 이제 대량으로 상품 생산이 만들어져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든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생산 체제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상품을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단순 상품 생산이 아니라 소생산자들이 완전히 분해한 이른바 자본주의적 상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 생산 및 교환은 경제 외적 강제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기구를 통한 대등한 교환, 즉 가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그러니까 가치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교환이 화폐로 되어져서 이제 완전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 거기에 가치를 균등하게 표시할 수 있는 화폐가 등장을 하고 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라고도 불린다. 자본주의 경제를 흔히 무정부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처럼 통일적인 계획 없이 오로지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을 매개로
생산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익이 공익을 어, 만든다 하는 이유도 이제는 이익을 위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이익을 위해서 만들게 되고 그것이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진다 하는 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서서히 활성화되어 가는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자본주의 생산의 두 번째 특징은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라는 것이다. 봉건 사회에서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옛날에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없을 때는 그 일 시키고 그러면은 뭐 안 좋았나? 그 대가를 지불했잖아. 그런데 그러면 그때도 이미 자본주의가 아니야? 근데 이게 일반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일하나, 내일 저 밭에 가서 일하나, 일정 노동 시간 또는 노동의 부하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딱 정해지는 상태. 그게 뭡니까? 첫 줄에 나오는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화되었다는 거예요. 가격이 야, 이제 한 시간 일하면 임금 만 원 줄게라는 그런 가치가 이제 매겨져 가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울산이든 부산이든 대구든 통용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봉건 사회에서의 주요 생산 관계는 지주 소작 또는 영주 농노 관계로서 직접 생산자와 생산 수단의 결합을 전제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들은 신분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일체의 생산 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이처럼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인 노동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자본가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노동력의 판매는 노동자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 계약으로 자본가가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력은 상품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보통의 상품과는 달라서 인격과 결부되고 있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이 팔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즉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그것을 사들인 자본가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파는 입장에서는 그 효율에 응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임의로 공급을 증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는 대립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자, 자본가 입장에서는 내가 한 시간에 저 사람에게 만 원을 임금으로 노동력을 사는 대신에 주는데 저 사람의 노동력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더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 쉬는 시간도 없이 더 열심히 상품을 생산하고 밭을 일구고 했으면 그런 용역을 제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판매자의 아주 그 노동력을 사는 사람의 자본가의 입장이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지만 노동자는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자기 그 신체 능력에 부하가 걸리는 것도 무시하면서 노동을 엄청나게 해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적정한 노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을 증감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인권 문제가 현대에는 같이 개입이 됨으로써 노동의 상품이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한 상품이 되고 어려운 상품인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어, 그
저희들이 예전에 그, 어, 제가 현대 자동차에 잠시 있었는데, 그때는 점심시간을 그 근무 시간에 포함하느냐, 아니면 근무 시간 외냐, 그런 걸로 쟁의를 하고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에,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교목 생활할 때는 그 공무원들은, 그 이제 교육 공무원들은 점심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을 시켜서 오후 4시 반 되니까 뭐 퇴근하라고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그런, 요소, 이제 성지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 거죠. 세 번째,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징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잉여 가치의 생산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잉여 가치를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에 자금을 투하하는 것이다. 더 많은 노동을 노동자로부터 이끌어내서 그 노동의 가치를 잉여로 생산된 노동의 가치를 내가 자본으로 축적한다라는 거죠. 직접 생산자의 노동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은 자기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 생산물과 그것을 초과하는 잉여 생산물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노동자의 하루 노동도 필요 생산물을 얻는 데 들어가는 필요 노동시간과 잉여 노동시간으로 구분된다.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필요 노동시간에 생산한 필요 생산물 수준에서 결정된다. 나머지 잉여 노동시간에 생산된 잉여 생산물은 자본가에게 기속되는데 이것이 잉여가치이다. 자본가가 생산된 생산물을 판매하면 잉여가치는 이윤의 형태로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잉여가치의 무한한 축적을 목적으로 생산을 계속하는 경제 체제이다. 그러면 그 노동자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자본가가 일을 더 시키면 임금을 받은 만큼만 하고 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쉽죠. 근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라 자본가는 어떤 형태로든 노동자로부터 내가 노동자에게 지불한 가치 이상의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기계를 자동화로 한다든지 또는 노동자에게 다른 어떤 뭐 편의를 제공해서 그 노동의 가치를 더 나에게 잉여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이 자본가와 노동자 간에 끊임없이 상호 이해관계가 펼쳐지는 것들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예컨대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교육자로 일할 때만 하더라도 뭐 대충 이야기하죠. 근무 시간이 아침 뭐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뭐 6시면 끝. 보통 그렇게 대충 6시면 뭐 식사 저녁 먹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대충 그 정도로 일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어 특히 교회의 부교역자들에게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뭐 다음날 주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부흥회가 있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밤늦게라도 일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뭐 플랜카드 달아야 되고 뭘 손 봐야 되고 음량기구를 선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또 새벽에 갑자기 관리 집사님 몸이 안 좋다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주일날에도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런 노동들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 게 전부 다 그거를 생산과 노동 관계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잉여 노동 가치로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본가에게 잉여 가치로 귀속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오늘은
요까지 그 자본주의란 무엇이냐. 그래서 자본주의란 우리가 봤을 때 그 말 그대로 물질이 재물이 우선인 또는 재물을 획득하기가 우선인 그런 관계, 그런 주의. 어,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시스템은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꼭 시장 경제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고 교환이 그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철학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인 용어죠.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가 끝이고요. 혹시 에, 하실 말씀이거나 있거나 또 감상을 말씀하시고 또 질문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좀 짧아서 좋습니다. 아,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에, 지금 목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말은 이제 많이 쓰긴 하는데, 자본주의가 뭐냐? 딱 설명하라 하면, 진짜 이 설명을 잘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대충 뭐 이제 개념은 좀 잡고 있는데, 이게 뭐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힘든데, 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자본주의라고 했을 때 그게 주된 그 관심이라 해야 되겠나? 이게 산업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월러스틴이 쓴 거기 근대 세계 체제원이라고 하는 그 책에는 이렇게 이제 분류를 이제 해놓고 있는데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네 단계로 구분한다. 그래서 농업 자본주의 단계인 유럽 세계 경제의 등장. 이게 1450년에서 1640년. 중상주의 시대인 유럽 세계 경제의 공고화. 1640년에서 1815년. 그 다음에 산업 자본주의 단계인 세계 경제의 지구화. 이게 1815년에서 1917년. 그 다음에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공고화. 1917년 이후.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 나는 여기 자본, 농업 자본주의라는 말을 또 처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상주의라는 말은 이제 또 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중상뭐 자본주의라는 이런 말은 또 안 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산업 자본주의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게 농업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 이게 이야기하실 이제 때 예, 경제사에 나오는 건데 음, 중농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농주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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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왜 그 자본주의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설명을 하죠? 어쨌든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그 재물을 축적을 하려고 하는 그 수단으로서의 어떤 농업을 진작시킨다든지 또 그 나라의 부를 그 쌓기 위해서 무역을 진작시킨다든지 막 하다 보니까 뒤에 자본주의가 붙는 거죠. 결국 자본주의라는 말은 어떠한 그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축적을 시킨다. 그런 주의라고 보는 거니까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중농주의, 중상주의는 주로 전체적인 국민들의 어떤 시스템이라기보다도 일부의 어떤 특히 중상주의 같은 경우는 왕족과 귀족들 이 주로 그 혜택을 누리고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또 그런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단계의 자본주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산업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시장 경제 시스템이 활발하게 뭐 어디서든지 경제 이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있고
하던 시대, 전 시대에도, 재물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도 큰 거부를 일으키고 있고, 그것도 자본주의 형태가 보였거든요. 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는 그런 주의를 말하는 거죠. 약간 철학적이고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아까 이제 시장을 이야기하셨는데 시장 경제란 말도 이제 쓰잖아요. 시장 경제는 말은 이제 지금도 많이 쓰는데 그 자본주의하고 시장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고대에도 이미 자본주의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진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뭐 이제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설명을 꼭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좀 고대는 제한적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다, 주의다, 체제다고 할 때는 전체적인 그 국민들이나 민중들이 그것을 향유하고 있거나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거나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고대는 좀 제한적이었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히 좀 그렇겠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때는 진정한 시장 경제 시스템도 아니었고 또 일부에게만 그 적용되어지는 그런 경제 체제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어, 자본이 근간이 되는 거는 물질이 재물이 근간이 되는 거는 뭐 확실한 사회였으고 그 당시에도 교환 가치가 있었고 교환하고 다 그런 경제 행위를 했으니까. 그래 이제 사실 그 자본주의가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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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이제 금융자본이 이제 활발하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한 20세기 초반부터입니까? 아니면 예, 뭐 20세기 들어와서 예, 지금 예, 말하는 금융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예. 예, 이제 금융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예. 그래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이런 뭐 경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역사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안 배워놓으니까 이책 저책 뭐 못하니까 완전히 뭐그 잡동사니 뭐 이렇게 지식 비슷하게 돼가지고 애매한데 오늘 그래도 뭐 일단 이제 간단하게 뭐 이야기해 주셔서 이제 감사한데요. 우리 이재 교수님이 또 뭐 경제학을 더 전공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서사사를 전공한 걸 알고 있는데 그좀 추가해서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까 농업 자본주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자본주의적인 방식이 농업에 적용되는 게 이제 농업의 자본주의거든요. 이게 기주가 있고, 음, 음, 음. 그런데 이제 자본가는 뭐냐면은, 자본가는 상당히 이제, 에, 이제 뭐 그게 이제 화폐 자본으로 가지고 있던 그것이 이제 화폐 자본이 뭐로 이제 바뀌느냐 하면은 식량을 많이 확보를 하게 돼요. 음. 그 식량을 확보하는 이유는 그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자는 왜 그러면은 자본가가 안 되고 노동자가 되느냐 하면은 1년 먹을 식량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1년은 자기가 먹을 양식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년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자본가에게 고용이 되는 거죠. 자본가는 자기가 먹을 식량뿐 아니라 여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어가지고 식량을 확보를 해서 보통 농업은 한 1년 걸린다고 봐야 되잖아요. 뭐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니까
1년 동안은 이 소출이 아직 안 나온 채로 내 스스로 미리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뿐 아니라 여러 명의 노동자들을 이제 고용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에, 재원을 확보한 사람이 지주로부터 땅을 빌리고 이 사람이 이제 농업자본가가 되는 거예요. 그 농업자본가가 노동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어,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미리 노동자들에게 그걸 식량을 이미 지급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급해 줬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소출이 이제 식량이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비용을 제외하고는 그 농업 자본가의 이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자본가는 특히 영국 같은 데는 농업 자본가의 형태를 띄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음, 그리고 오늘 이제 최이윤 목사님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마 마르크스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은 생산 수단이 이 사유화되어 있는 체제를 자본주의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생산 수단이라 그러면은 뭐 공장이나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것들이 사유화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자본주의라고 하고 이게 이제 뭐 국유라든가 뭐 아니면은 공공단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사회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있는 체제. 사실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있으려면은 생산 수단이 소수의 수중에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비슷하죠. 비슷한 면이 있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이제 계급 분리가 나타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계속 질문해서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뭐 좀 이야기할 게 있으면 좀 한번 해보세요. 아, 별로 아는 바가 없어서 질문할 게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 아까도 제가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이제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이게 이제 뭘 이게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이게 다이 개념이 이제 딱 있을 건데, 지금 뭐 자본주의 이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그런 모습을 나타나잖아요. 뭐 저는 뭐 잘 그것도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자본주의라는 말은 쓰기는 쓰는데 그 정확한 어떤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상당히 조금 좀 의문스러웠죠. 근데 지금 이제 또 우리 이 교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방금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이야기하신 그런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교수님은 그걸 이제 더 진전됐다 해야 되겠나? 좀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더 발전된 어떤 그런 이제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 그렇게 또 설명을 예,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농업 그러니까 농업이 주된 어떤 산업인 그 사회에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입장에서 보면 자본가 그다음에 노동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름 붙이는데 그게 고대는 뭐 농노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존재들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농업 경제 농업 그 자본주의 때는 교역이 이게 잘 많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이제 않았을 거고 시장이라는 것은 고대부터 분명히 이제 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화폐도 이제 개발이 되고 이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이제 산업 자본주의가 되면서는 그게 이제 다양한 어떤 물건들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 이제 농업
자본주의에서는 그냥 뭐 이제 사회가 많이 발달했지만은 뭐 어떨 때는 물물교환 비슷하게 이렇게도 해설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 워낙 이게 복잡하니까 이게 화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서로 가치가 매겨지고 이제 교환이 되고 하는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화폐가 아주 이제 사실은 이제 종이 조각인데 이게 근데 거기에 이제 가치가 이제 부여돼 가지고 이제 통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금융 자본이 이제 발달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딱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그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채권이라는 게 나오고 지금 이제 돈이 내가 당장에 안 가지고 있어도 그런 이제 방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끌어다가 써서 이윤을 내 가지고 그걸 갚고 이렇게 하면서 자본주의가 이게 다양한 그런 얼굴들을 하고 이렇게 발전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은 들어요. 그 이제 그냥 뭐 제 생각을 보니까 이제 그런 발전을 겪어오지 않았나 이런 데 추측이 되는데 뭐 그런 걸 조금 더 추가해서 좀 뭐 두 분 건데 한번 아무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지금, 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그 이해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그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경제학자들이 또 보는 방향이 다 자기 전공에 따라서 자본주의를 보는 방향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금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금융자본주의, 또 말씀하시고 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또 이렇게 말들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안에서 보이는 게 사실이고 시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고 우리에게 또 어떤 감상을 주고 영향을 끼치고 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당장 지금 그 제가 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의와 공의의 관점으로 이 경제학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 경제 윤리를 어떻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불의한 세계에서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할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고자 같이 공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노동자들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분명할 거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뭐 법적으로 그들 편이 되고 인권으로 도와준다고 해도 노동자는 언제나 제가 자동차 있을 때 현장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 사무실에 앉아가 펜대 굴리는 사람들이 너가 뭐를 하노? 우리도 여와가 쉽게 자기들이 볼 때는 사무직에 올라와서 일하는 게 정말 일 안 하고 돈 버는 것 같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처지가 되어 보느냐. 그래서 저는 역지사지라는 말을 참 중요한 그 철학으로 이제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처지가 되어 보느냐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남에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저는 역지사지와 꼭 같다. 그런 뭐 사실은 단어 뜻으로도 꼭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다양한 어떤 시스템이 정확하겠습니까? 천국에나 가야 정확한 딱 정의로운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의 삶을 살 때는 다 부족하고 그늘을 지고 어떤 면에는 뭐 제가 지금 당장 로또가 걸리면 아이고 자본주의 만세겠죠.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셔서 자본주의 만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한 면이 있는 이 자본주의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또 공부를 한다면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좀 발전시키고 또 좋은 측면으로 또 우리가 쓰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 목사님은 워낙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뭐 예, 아주 머리가 좋은 이해력이 거 아니고 아주 뛰어. 아니 머리가 좋은 거 전혀 아니고
이래 저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 공부를 이제 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할 것도 많고 또 또 잘 몰랐던 걸 이제 또 이제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시스템 하에서 그 성경적인 어떤 경제 윤리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그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솔직히. 그게 이미, 어, 이미 성경에서는 우리가 뭐, 그, 제가 이미 뭐 써놨으니까 성경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써놓으셨어요. 특히 경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동안에 좀, 우리가 그 생각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또 우리가 명민하지 못해서, 그 찾지 못한 걸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살살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그 깊은 뜻을 좀 깨닫고, 우리가, 우리 지금 뭐 전부 다 교회가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이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 젊은 지성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는 뭐,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노동관, 재물관, 요거를, 개론 측면에서 한번, 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이철 교수가 예, 성경적인 경제 윤리, 맨 거기다 성경적 경제 윤리라는 이런 그런 주제죠. 이게 제목이 이제 정해졌는데요. 어, 어, 서- 경제에 관한 윤리 사상의 변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경제에 음, 관한 경제에 관한 윤리 무슨 사 윤리? 경제에 관한 윤리 사상의 변화. 경제에 관한 윤리사상의 변화. 그 상당히 또 그 철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 같은데. 뭐 제목을 잘 못 정해가지고 아, 그러다가 예. 이제 그러면 그리고 성경, 이제 지금 음, 산업자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산업이라 그러면은 뭐 공업, 농업 이게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음, 음, 산업이라는 속에는 포괄적인 산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공업을 특히 예, 예, 지적을 그렇겠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산업자본주의는 공업자본주의를 음, 음, 말하고 있죠. 예. 맞아, 맞아. 그 말이 맞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이게 우리 경제 체제를 나눌 때 이제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많이 활용하느냐 시장은 거의 활용 안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경제냐 계획 경제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결국은 경제 체제를 네 개로 나눠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본주의 계획 경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어, 자본주의 계획 경제는 잘 얻기는 해도 우리가 이제 왜 5.16 이후에 이제 막 경제개발 계획하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게 이제 좀 계획 경제에 가깝다. 그래 보면은 자본주의 계획 경제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대부분은 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죠. 자본주의 하면은 시장 경제가 따라붙는데 간혹 계획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주의도 이제 중국을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 그러거든요. 사회주의 하면서 국유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인데 시장 경제를 많이 활용하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러나 옛날에 소련이나 동구권은 다 이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현대 경제학에서. 그런데 제가 또 이제 의문이 저는 그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방금 그, 원래는 경제적인 그런 이제 용어인데 이 정치학적으로도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주의 어떤 정치학이 따로 이제 있고, 예, 그렇게 아니, 있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의 어떤 자유라든지 또 의사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걸 중시하는 이제 그런 정치 이념이고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그 정치 시스템으로 나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정치학적으로 만약에 분류를 한다면은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정치거든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민주주의는 정치고, 독재다. 예. 음, 그리고 자유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고 그래요. 음,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계속 중시하고 그걸 확대하려는 쪽이고, 음,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음, 말살하는 쪽으로 가는 음, 체제를 전체주의라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정치학에서는 크게 그렇게 네 개로 에, 나누죠. 정치학에는 그러면 전체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전체주의하고 그 민주주의 반대는 반대로. 자유주의. 아, 자유주의. 전체주의, 자유주의. 전체주의 반대는 자유주의. 어, 그 다음에 민주주의 반대는 독재 정치. 독재. 그럼 내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네. 나는 그게 그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이 대립되는 그런 개념으로 아니, 그,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주의하고 대립되는 거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잘못 알았네. 그래,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음, 저 뭐야, 캐나다가 사회주의 요소가 아주 강하다 하더라고요. 나 잘 몰랐는데, 거기 오래 살다가 온 사람 이야기 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냥 우리나라 같이 그게 미국은, 이제 미국에 비해서 음, 사회보장제도를 많이 이제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꽤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사회주의라고 하면은 음, 진짜 사회주의 하려 그러면은 국유 재산이 많아야 되거든요. 국유 음, 토지, 음, 음, 국유 공장 이런 음, 게 많아야 이게 음, 사회주의지. 사회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라는 거는 자본주의를 하는데 소득 재분배를 많이 하고 음. 빈곤에 대한 그 대책을 잘 세워주고 뭐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거죠. 아니, 복지국가, 복지국가. 그래서 들은 에피소드가, 그게도 중국 사람이 많은데, 그게 이제, 이제, 그 건물이라든지 토지 이런데, 거기 투기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땅값이 오르고,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 캐나다 정부에서 그걸 저기 조치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 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 오래 살다 온 사람 이야기를 이제 들어서, 이제 아, 그렇게도 이제 또 가능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이제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뭐 토지 공개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아주 그 성경적인 그런 그 개념이라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다 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걸 이제 다 또 이야기하시겠지만은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토지 공개념 이런 거 아주 나는 중요하고 그게 바로 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다 그 이렇게. 토지 공개념 어떤 거 하면은 좋겠어요? 토지 공개념, 토지 몰수하면 좋겠어요? 벌써 아니, 몰수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걸 한다는 게,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있겠죠. 실제 시행한다 했을 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공익을 위하느냐, 사익을 위하느냐, 저는 이제 그게 아주, 핵심이 된다고 봐요. 제가 약간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양해하시면 좋은데, 지금 윤 대통령이 그 탄핵 여기 이제 이런 처지에 된 거는 저는 딴 거 없어요. 보니까 공익, 공직자로서 사익을 취하는 이게 엄청 이게 잘못을 했잖아요. 그 전부 다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이제 이걸 위하는 이제 그런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공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김건주 교수가 좀 됐지만은 복음의 공공성범이다 그런 관점에서 풀이하는데
거기에 내가 그 모르는 거 많이 그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사실 뭐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뭐 우리가 개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하는 이런 차원을 자꾸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또 거기 다른 교회 가서 뭐 설교를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공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형제같이 생각하고 그런 것이 그냥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주 나는 그 중요하다. 그야말로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되는 개념이다.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또 이야기 되겠지만은 나는 뭐 그 문제로 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복잡한 이야기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불의를 행하는 거죠. 사익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하니까 이게 이제 이 사회가 이제 아주 더 이제 힘들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런 사태도 있고 하니까 그냥 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거는 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우 목사님이나 이 교수님한테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제가 낮에 이것 때문에 한참을 그 네이버 지도를 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들하고 이제 그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데모하던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동성로 제 대학교 4학년 때 6월 항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7년도 6월 항쟁 때 동성로 그 뒷골목길에서 체류탄 맞고 콧물 눈물 질질 흘리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대구백화점 뒤쪽에 옛날에 초등학교 있었잖아요. 그 초등학교 이름 뭡니까? 제가 그거를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중앙고등학교 제가 그걸 맞아, 맞아. 중앙국민, 그 중앙국민학교 교문 앞에서 눈물 콧물 도망가던 그 이야기 하다가 애들한테,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그거를 중앙고등학교 찾는다고, 뭐, 네이버에 대구 백화점 그거 아마 뭐 뒤쪽에, 안 나오죠. 지금은 안 예, 나오죠. 옛날에 있었던 초등학교 이름 치니까 나오지도 않고, 무슨 영선초등학교 어, 나오고, 어, 예.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초등학교 교문 건너편에 돼지고기집이 아주 찌그러져 가는 집이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 그 집의 김치 맛이 1년 12달 똑같았다라는 그 생각이 지금도 있거든요. 쌌고 그 뭐 예. 제 젊은 시절 대구에서 참 그렇게 음. 공부하면서 예, 참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 학교 이름 중앙초등학교 맞다. 아, 제가 대구 토박이고 우리 김 목사는 어디 전라도 어디 고향이 예, 김제. 김제고 예. 우리 이 교수는 여기 부산이죠. 경주 경주. 경주구나. 난 부산에서 공부해서 이제 부산이 경주에서 그런 부산으로 갔다가 아 그래 서울 갔다가 또 그러시. 그러구나. 나는 저는 오롯이 뭐 그 대구에서 쭉 자라가지고 저는 울산 촌놈이 대구 가가지고 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예, 참, 이렇게 다 모네요. 음, 참 대순이다. 예, 하여튼 또 오늘 저녁 예. 오늘 고생하시고 우리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 목사님을 강사로 해서 이렇게 경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경제를 어떻게 말하며 또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더욱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가 그리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저녁 잘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들어가십시오. 네. 예.